안녕하세요. 곧 마흔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제가 워낙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다 보니 결혼이란 걸 그저 아름답게만 생각을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에겐 혹독한 시집살이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런 저를 매일 구박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시댁과 손절하지 않는 이상 나아지지 않았죠. 사실상 남편은 미안해만 하였고 딱히 고부 갈등에 대해 해결해주지 못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매일이 치열한 삶이었어요. 남들은 며느리가 보석 세트에 모피코트에 가정까지 싹 다 바꿔줬다는데 난 어떻게 하나 있는 며느리라곤 이런 며느리밖에 없는 거야? 너 내가 착한 시어머니니까 받아들인 거지? 안 그랬음 얄짤없어.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러니 올케가 잘해야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며느리 잘 보는 걸 소원으로 생각했는데 하필 재석이가 이런 애를? 이런 애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녀요.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재석 씨랑 저 그렇게 차이 나는 집안 아니잖아요. 뭐? 어쩌고 저째? 집안 형편은 그렇다 치고 네 엄마 아파서 골골대는 거 유전 아니냐? 우리 재석이가 나중에 늙음하게 너 병시중 들까봐 내가 걱정이야. 너네 아빠도 니네 엄마 병시중 하느라 회사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다며. 요새는 환갑 넘어도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던데. 내가 우리 재석이 미래가 안 봐도 훤해서 걱정이야. 건강은 다 유전이라고. 나 봐라. 얼마나 건강해. 우리 아들이고 딸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이렇게 건강관리 하는데 니네 엄마는 아니잖니.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 몸 안 좋으셔서 가뜩이나 제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저희 엄마 몸 관리 정말 잘하셨던 분이에요. 암이라는 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옳게 건강관리 잘해. 우리 재석이 고생시키지 말고. 재석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픈 엄마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시댁이었고 사실 엄마는 유방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결혼한 것도 있었는데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저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가 결혼을 하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 형편과 더불어 아프신 엄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참 속상했지만 저도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지 못했고 그저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 더불어 엄마의 몸이 낫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죠. 엄마가 몸이 이래서 너 이바지 음식도 제대로 못 해주고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가 이런 걸로 화내시거나 그러진 않으셔? 상견례 때 보니까 보통 아니시던데. 내 몸만 성하면 너 기 안 눌리게 다 해주고 싶었는데 진짜 미안하다. 면목이 없어.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 건강관리나 해. 그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알겠지? 그래도 엄마가 돼가지고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내 몸이 얼른 낫거나
빨리 저 세상 가야 하는데. 그런 말 마. 당신이 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얘가 마음이 어떻겠어? 얼른 이겨내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나약한 소리 마. 그래도 이번 하감제는 더 센 걸로 투여했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지. 차츰 좋아질 거야. 현대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엄마는 몸이 아파 저의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전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고 엄마에게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을 무렵 신우이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한참 뒤 본인도 결혼을 하겠다며 남편 될 사람을 소개해줬고, 직업이 세무사인 예비신랑에게 시어머니는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를 참 많이도 구박하더군요. 처음 보는 아주버님에게 참 부끄럽고 화도 났고, 내가 왜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 어쩜 이렇게 먹는 것도 복스러운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어. 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예지씨가 장모님 닮아 요리를 이렇게 잘하나 봐요. 너무 맛있는데요. 결혼하면 걱정 없겠어요. 어머, 자기는? 우리 엄마 요리 잘하는 걸 내가 물려받아서 엄청 맛있을 거야. 결혼하면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사이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 얘, 너 뭐하니? 이거 좀 더 펴와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잘 먹잖니. 아유, 아니에요. 제가 갖다 먹으면 되는걸요. 앉아 계세요. 아까부터 계속 서 계시면서 드시지도 못했는데 제가 할게요. 아, 네, 아니에요. 편하게 드세요. 그래도 집에 온 손님인데 드시고 가야죠. 입맛에 맞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야, 이런 건 제가 해도 돼. 사위가 백년 손님인데 편히 앉아 있어. 야, 너 얼른 잡채 더 안 퍼와? 빨리빨리 나르라고. 어디서 말질이야? 너 반찬 떨어지는 족족 얼른 채워 넣어라. 꼭 이런 걸 말을 해야겠어? 우리 사이는 그냥 먹기나 해. 아, 근데 어떻게 그러나요? 전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역시 내 예비신랑 어쩜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지. 엄마, 내가 뭘 했어? 아주 신랑감으론 최고라고 했지? 내가 보는 눈이 이래. 아유, 그러게. 우리 사이가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야지 뭐. 마음도 곱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아주 최고의 신랑감이다. 신우이의 예비 남편 앞에서 저렇게 저를 종부리듯 부리는 시어머니가 얄밉고 미웠지만,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자리니 혹시 몰라 꾹꾹 참았습니다. 요리도 다 제가 한 거였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맙다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누이의 예비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섭섭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돌아오는 건 막말이었죠.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님 남편 될 사람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절 그렇게 무시해야겠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쌍심시켜고 대드는 거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너랑 우리 사이랑 차원이 같은 줄 알아? 우리 사이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고. 당연히 귀한 몸이 밥 먹으러 왔으면 너 같은 애가 시중 드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너무하다고 따졌대? 그러니까 네가 미움을 받는 거야. 주제 파악 못하고 그렇게 설쳐대는데 나한테 욕 안 먹고 배겨? 난 또 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나 했더니 고작 그거 심부름 몇 번 한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옳게도 웃긴다. 신우이 남편 인사 오는 자리에 그 정도도 못 해줘? 나 같으면 먼저 대접했을 거야. 근데 그걸 꼭 생색 내야겠어? 하여튼 인간성은. 심부름이요? 진짜 파출부한테도 이렇게는 안 돼요. 절 그렇게 막 부려놓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진 못할 망정. 지금 저한테 따진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일 줄 모르겠지만 어머님 진짜 속물이세요. 아이고,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속물 소리나 듣고 어디서 이런 배워먹지 못한 애가 들어와서 내 속을 후벼 파네. 신우이의 예비신랑네 집안은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의사 집안인데 아주 명의라고 소문이 자자해 정재기 사람들이 줄줄이 인정하는 최고의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런 집안을 사돈으로 맺게 된 어머님은 그저 신이 나서 입이 귀에 걸리셨고 상대적으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와 참 많이도 비교하셨어요. 매번 당하는 무시였지만 새 식구 앞에서 당하려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상대적으로 실드 쳐주지 않는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제 편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되실 분 오셔서 식사하는데 어머님 나 무시하는 거 봤지?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마디를 안 거들어? 너무한다. 엄마 그러는 거 원데이 투데이냐? 아 그냥 걸려 들어. 원래도 뾰족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 어른을. 그냥 참아. 나도 뭐 다 내키진 않는데 솔직히 너나 나나 그렇고 그런 사정 뻔한 건데 매형 봐라. 얼마나 빵빵해. 엄마 눈 돌아갈 만하지. 그저 그런 집안에서 살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된다는 거야? 당신 진짜 웃긴다. 나 어머님보다 당신한테 더 실망했어. 솔직히 매형이 넘사벽이긴 하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라. 나 좀 긁지 마. 피곤해. 엄마랑 네 사이에서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자꾸 그러면 나도 힘들어. 그냥 네가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 제발 나 좀 긁지 마. 오히려 피곤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참 실망스러웠지만 저조차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그냥 넘겨버렸어요.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우이가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저희 엄마는 암투병으로 참 많이도 힘들어 하셨고 그런 엄마를 보는 아빠조차도 너무 힘들어 하시니 제 마음이 좋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 치료할 때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추억 만들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참 많이도 서글펐지만 지금이라도 엄마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전 아빠 엄마와 함께 여행을 계획했어요. 바쁘다고 좋은 곳 한번 못 모시고 간 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효도 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하필 신우이의 상견례 날짜와 겹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여행을 취소하라고 압박을 하셨어요. 여행 취소해. 지금 네 엄마가 중요하니? 결혼을 했으면 이직 가풍을 따라야지. 어떻게 신우이 상견례 자리에 못 가고
지금 니네 가족 여행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질 못했어. 이런 며느리. 어떻게 출가해이니 분간을 못해? 어머니, 섭섭하신 거 알지만 저희 엄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좋은 여행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요. 그러니까 곧 갈 사람인데 뭘 그렇게 공을 들이냐 이 말이야. 나랑 네 남편, 네 신우 이렇게 3명이 나가면 어떻겠어? 그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우리 재석이 결혼한 거 뻔히 알 텐데 그렇다고 나랑 네 신우만 나갈 수 있어? 당장 취소해. 죄송해요. 그래도 사정 말씀드리면 이해해주지 않으실까요? 저 이번 여행 못 가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결국 전 여행을 갔어요. 제 엄마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전 상견례 자리를 나갈 수 없었고, 제가 상견례 자리에 나가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미움은 더욱더 극에 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 한편으론 안도했지만,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저의 스트레스는 시작이 되었죠. 각오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힘든 날들이었어요. 배워먹지 못한 것? 어떻게 신우이 상견례 자리를 마다하고 여행을 가? 내가 아주 낯뜨거워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후회 안 해요. 제 엄마가 제일 소중한데 살 날 얼마 안 남은 엄마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도 저랑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시다면 다른 일 제쳐두고 어머니 먼저 챙기시지 않겠어요? 말 잘한다. 우리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잖아. 누가 건강관리 못하래? 올케 어머니, 지금 피해를 몇 명한테 주는 거야? 뭐라고요? 피해라고 했어요, 지금? 진짜 절대 못 잊어, 이 말. 어떻게 엄마 아픈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아픈 사람이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지금 피해를 준다 만다예요? 진짜 막말하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더 이기적으로 저희 엄마를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정확히 신우의 결혼식 3일 전 저희 엄마는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셨죠. 절 사랑으로 키워준 가장 큰 존재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경황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여기다 대고 또 막말을 하셨습니다. 너 혼자 가. 우리 재석이는 누나 결혼식 참석해야지. 어디 재수없게 상가집 갔다가 결혼식을 오니? 그리고 너도 상만 치르고 바로 올라와라. 결혼식에 참석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돈도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시겠니?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상 치르지 말란 말은 안 할게. 상주도 너 하나인데 발인까지 가는 건 좀 그렇잖니?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신박하게 하신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집을 뛰쳐나왔고, 엄마의 장례를 치렀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것 같아 참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장례 첫날에만 얼굴을 들이밀고 결국 둘째 날엔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신우이 새 출발하는 길, 재수가 없다고 시어머니께서 절대 가지 못하게 하였고, 엄마를 떠나보낸 이 마음도 힘이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남편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그럼 어쩌냐? 나까지 안 가면 네가 더 눈밖에 날 건데. 나라도 엄마 말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뿐인 누나 결혼식이기도 하고. 아, 진짜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너 슬픈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해해줘. 엄마 옛날 분이잖아. 원래도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다만 당신까지 어머님의 논리에 순응하는 게 더 충격적이네. 장모가 돌아가셨어. 당신 장모가. 내가 상주인데 어떻게 사이되는 사람이 참석을 안 해?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날짜가 이렇게 겹칠 줄 알았냐? 아, 그러니까 장모님은 좀 좋은 날 돌아가시지. 이게 뭐야? 아우, 나도 답답해. 어이없고 슬펐지만 솔직히 남편과 입씨름할 여유도 없었고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마음이 많이 아픈 날이었거든요. 신우이 혼잣날이 밝았고 전 마음은 참 찝찝하고 안타까웠지만 엄마 발인식에 꼭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발인식이 진행되었고 결국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평안하게 보내드렸는데 화정터를 나서는 제 앞에 시모가 나타났어요. 결국엔 네가 내 망신을 톡톡히 시켰지. 너 같은 거한테 내가 말로 한 게 잘못이지 아주. 시엄마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해.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아줌마가 노망이 났나? 아, 그만 못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나요. 신우이 혼잣날 울엄마 발인식에 갔다며 화장터에서 내려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제 상복을 마구마구 찢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죄다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제 아빠도 그런 모습을 보시곤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모두가 들썩일 정도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시어머니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고인은 친모가 아닙니다. 한지숙 씨. 언젠가 지금 키워준 엄마, 내 친구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이렇게 나서서 얘기해요. 내 친구는 지숙 씨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구가 전해준 이 명함 연락 한번 해봐요. 지숙 씨의 생모일 거니까. 지금 아니면 나도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네요. 뭐야? 그럼 친엄마도 아니었으면서 그렇게 민폐를 끼쳤다는 거야? 아, 너 그럼 혈통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야? 그럼 아빠는? 아니, 내 부모가 누군데? 천천히 정리가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가 가는 길에 그래도 너한테 꼭 알려주라고 했거든. 친구한테도 전달해줬을 줄이야. 그만큼 엄마 없는 네가 가여워서 이쪽 저쪽 부탁했나 보구나. 사실 네 친엄마는 따로 있단다. 엄마가 돌아가신과 동시에 저에겐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친엄마가 따로 있다니 시어머니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놀라던 와중 엄마 친구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건네준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명함을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명함을 보고 크게 놀랐던 건 마찬가지였고, 믿기지 않는 순간순간이었어요. 아니, 이 명함 속 사람이 너네 친엄마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절대 못 믿는다. 뭔가 착오가 있겠지. 그럴 리 없잖아.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시어머니가 놀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전 그 명함 속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친엄마라는 분은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의 모습을 보곤 시어머니는 또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진작 내가 널 찾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혼란만 줄 것 같았어. 네 연락만 기다렸다. 네 엄마한테 내가 명함을 주면서 꼭 알려주라고.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었구나. 아니, 사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유, 그럼 사돈의 딸이 우리 며느리란 거예요? 그럼 내 사이랑 남매라고? 어머나. 아니, 그럼 상견례장에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며느리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사실은 이러했어요. 저희 아빠와 친엄마는 아이만 낳고 헤어졌었고, 절 키워준 엄마가 아빠와 재혼을 하여 평생을 친엄마처럼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엄마는 그 이후에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친엄마는 신우의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우의 남편과 전 엄마가 같은 이분 남매였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친엄마의 지금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중간에 저를 데려오자는 말까지 했었다고 했지만, 저희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 행복하니 뒤흔들지 말라고 했었다고 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이 나라 정재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의사 집안의 사모님이 제 엄마라고 하자 안색이 돌변하며 친엄마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아부를 떨어대더라고요. 아까까지 상복을 찢던 사람이 말이죠. 어머머, 아유, 어쩜 사돈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저 만나서 참 행복했죠. 그렇지 며느라? 아유, 정말 이런 우연도 있네요. 어떻게 우리 아들의 처가댁이 제 친딸의 시가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제 딸아이와 저는 어떻게 해서든 만날 운명이었던 거죠. 미안해. 내가 너희 아빠랑 헤어질 때 너를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진작 말 못해서. 너희 친엄마도 널 그리워했는데 내 욕심에 못 만나게 했던 거야.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어. 근데 차마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못하겠더라. 날 이해해. 그리고 용서하고. 우리 엄마를 한 번도 친엄마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을까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으니. 그나저나 어떻게 이렇게 만나? 너네 시어머니가 내 사돈일 줄이야. 그건 모르죠? 저 시어머니가 날 얼마나 정서적으로 괴롭혔는지
지금 이렇게 내 상복이 찢어진 이유도 저 여자가 찢은 거예요. 신우이 결혼하는데 참석하지 않고 엄마 보내드리는 발인식에 참석했다고 말이죠. 제가 이러고 살았네요. 심지어 남편마저도 시엄마 앞 치마폭에 휘둘려 장모님 가시는 길 배웅도 안 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더랬죠. 어머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그건 돌부리에 걸려서 찢어진 거지. 내가 무슨 옷을 찢었다고 그래. 그런 상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너 니네 엄마 돌아가시더니 무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사돈, 다 흘려 들으세요. 어디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나 모함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끝나자마자 전 시어머니의 뺨을 날렸습니다. 한참이나 어린 사람이 우더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저 뻔뻔한 태도가 용서되지 않았고 저에게 뺨을 맞고 나가 떨어진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이긴커녕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눌린 입에 그 새치여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감히 용서될 것 같아요? 엄마 장례식이 당신 딸 결혼식이랑 겹치니 재수없다고 아들 보고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나보고 결혼식이나 참석하라고? 그게 인간이 할 소리야?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아니 사돈, 아니지. 이보세요. 지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서 해명해요. 내 눈앞에서 내 딸 상복 찢은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니. 안 봐도 훤하다, 당신 인성. 저 사돈,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사돈 집안에 민폐 끼칠까봐 가족 보고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셨다면 오해 푸셔요. 저랑 말씀 나눠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고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며느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돈이 친엄마니 애를 컨트롤하고 마음을 보살펴 줘야죠. 헛소리 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 돈이 무섭긴 하구나. 그렇게 날 업신여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히 우리 집안을 감쪽같이 속여? 며느리 대래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하나 없어도 아들이 좋다니까 난 웃으며 반겼지. 근데 감히 내 딸한테 그렇게 홀대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람 물러봤어. 내 딸 건드린 것들 나 절대 용서 못해. 제 말이 끝나고 친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신우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 가기도 전에 결혼을 파투 내버렸답니다. 다행히도 제 이부 동생은 정말 잘 자라 친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파혼을 하였어요. 사실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하는 모습을 봤던 터라 모든 걸 이해했고 그것 때문에라도 결혼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부 누나인 걸 알게 되고 결혼을 파투 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 대신 친엄마만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굽신거리는 그 모습이 참 소름 끼치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어요. 내 인생 망했어.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나냐고. 집안 좋아, 인물 좋아, 직업 좋아. 엄마 때문이야 이게. 그러게 올케한테 왜 그랬어 왜? 나 이제 파혼까지 해서 누구 만나서 결혼해? 내 직업도 좋은 직업도 아닌데 어떻게 그만한 남자를 만나냐고.
심지어 나보다 어린 연하인데. 엄마 때문이야. 내 인생 진짜 망했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냔 말이야. 당장 엄마가 옳게 설득해. 예, 제발 니네 엄마 좀 설득해라. 네 친엄마라며 네 말 한마디면 다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너도 마찬가지면서 뭘 네 엄마 탓을 하니? 넌 파혼이지? 네 동생은 나랑 이혼이야.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자식들 파혼해 이혼해 난리 난 줄만 아셔요. 이게 다 아줌마 욕심으로 인해 자식들 앞길 망친 거니까 그리 알고 평생 후회해봐요 어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엄마랑 손절하라면 할 거니까 이혼 얘기는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네 엄마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놈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너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이라도 했니? 꼴랑 첫째 날 얼굴 한번 비춘 게 다지. 아무리 니네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도 네가 날 생각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네가 자초한 거야. 알겠어. 미안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좀 봐줘라. 내가 그래도 너한테 그동안 참 잘해줬잖아. 제발. 전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 배경을 알고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제가 받아온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서적 괴롭힘으로 인해 이혼은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깨끗하게 그 집안과 손절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성인이 된 이후라 친엄마를 찾고 나서도 같이 살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엄마와 종종 왕래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아직 어색하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준 저의 선물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 이제 난 엄마가 없구나 싶었을 때 나타난 또 다른 엄마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덩그러니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해 이렇게 엄마를 찾게 해준 엄마에게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만이 남아있어요.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너한테 죄인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줄까?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넘치게 감사해요. 엄마 잃고 참 슬펐는데 또 다른 엄마가 생겨서 좋기도 하고요. 너희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널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키워준 게 너무 고마워. 네 아빠한테도 말이야. 앞으로 정말 네가 가는 모든 길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마음껏 펼치며 살아. 엄만 이제나마 너한테 엄마 노릇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저 역시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한 명 더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요. 아빠 또한 제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본다면 아마 더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그동안 못해드렸던 거 다 해드리면서 살게요.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봐요, 엄마. 전에 듣기론 남편도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원망을 엄청 한다고 했고 술만 먹으면 시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였죠. 하지만 아마 시댁에서 제가 힘들 때 본인만 제 편을 들어줬다면 전 이혼까진 안 했을 거예요. 아직도 본인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시누이 또한 본인이 한 짓은 모르고 지엄마 탓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쌍으로 엄마 탓만 하면서 원망을 쌓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집구석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원망을 들으며 눈치만 보며 살아간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만 주변 사람들조차 아무도 옹호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참 늙음하게 몸 망신인지. 그래도 전 늦게나마 그 집에서 탈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한 절 키워주신 우리 엄마에게 아직까지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홀로 계셔서 아빠에게 더 잘하려고 해요. 다행히 친엄마 만나는 것에 대해 아빠도 참 긍정적이셔서 편하게 만나고 아빠도 챙기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선물 같다고 늘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글을 쓰다 보니 엄마가 또 너무 보고 싶네요. 만약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 긴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건지 이번에 경험하게 된 일들이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아주버님이 40대의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워낙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오시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셨죠. 그렇게 저에게는 형님이 생기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론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형님의 본성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결혼 생활 마음에 들어? 나는 솔직히 시댁 왕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괜히 가식적인 모습이나 보여줘야 하고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아서 긴장도 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 먹는 것 때문에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최대한 오래 살면서 인생을 즐겨야 하는데 요즘 들어 그이랑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모임이 생기다 보니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네. 동서는 이런 결혼 생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왔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항상 잘 챙겨주시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결혼 생활 5년 차인데도 시댁에 올 때면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는걸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저보다도 더 형님을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은 아닌 것 같아요. 시부모님 마음도 따뜻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유쾌하신 부분도 있고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편할 때도 많아요. 아니,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내가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들이 힘들다는 거야. 여기에서 내 속마음 터놓을 사람이 동서 말고 누가 있어?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거지. 동서는 보기와 다르게 좀 꽉 막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동서는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꽉 잡혀 사는 것 같아. 어머님이 말 한마디 하면 깍듯하게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나중엔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한다니까. 동서가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들은 확실하게 해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라고. 어머님이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젊은 제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죠. 무릎도 안 좋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는데 어머님이 시킨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맞장구 치면서 시댁 험담해 주길 원하는 거죠? 형님 결혼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소한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면 나중엔 어떡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좋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죠. 저도 처음 시집와서 적응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시부모님 뵐수록 정말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형님도 차차 적응되실 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자 형님의 얼굴은 일그러진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얘기해봤자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자리를 피하게 되었던 거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새 식구가 된 형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단둘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형님의 안 좋은 성격은 오히려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격을 고치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다시 한번 시댁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즐겁게 식사를 끝내고 과일 준비를 위해 형님과 단둘이 주방에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시댁 식구들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점점 지나치는 형님의 태도에 참고 참았던 화가 결국 터지고 말았었죠. 세상에. 동서는 음식이 입맛에 맞았어? 나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인가 싶더라고. 내 인생에 제일 최악의 음식이었어. 동서는 정말 대단해. 이런 걸 어떻게 5년이나 참고 살아왔던 거야? 나는 목에 탁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다니까. 동서가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나는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돼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동서는 5년이나 됐으니까 이런 건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아? 우리 집에는 식모가 있거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줘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음식을 해준 덕분에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데 여기 음식들은 어떻게 된 게 시장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야. 우리 집안보다 잘 살면서 돈을 아끼시려는 건지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만 버렸다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그이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대접받는 거 정말 싫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던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머, 저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는걸요? 형님, 저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세요? 제 입으로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형편없죠? 저도 5년 동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모임이 있을 때마다 먹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딱 맞고 정말 괜찮은데요? 저희 온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해 주신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형님이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던가요.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얘기한 것 뿐인데 내가 원래 속으로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라서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내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동서밖에 없는데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못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내 감정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많이 불편해요. 형님은 그냥 제가 편해서 얘기한다지만 저는 어머님 눈치도 보이고 형님 눈치도 보이고 중간에서 정말 가시방석 같다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이 담긴 접시를 가지고 거실로 나갔어요. 형님의 지나친 태도에 감정이 상했던 저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 형님은 먼저 일어난 저를 보며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앉았는데, 시모가 제 표정을 보셨는지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형님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 시모한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별일 없었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형님은 저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다 털어놓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거실로 돌아와 웃으면서 시부모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자 형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저를 또다시 불러 자기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며 물어보시길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형님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저에 대한 불만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동서,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어? 저번에 내가 어머님 험담한 것 때문에 그래?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 뿐이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서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건 형님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굳이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형님이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저조차도 시댁에 오는 게 힘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같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형님과의 거리를 둔 것뿐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단 피하는 게 상처를 덜 받으실 것 같아 판단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나 참, 내가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동서, 나보다 잘났어? 별로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지식 또한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고.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는 동서가 어떻게 이런 집안의 남자를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안 어울리는 행동인 거 알아? 내가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깍듯하게 행동해야지. 아주 나랑 맘먹으려 드네. 한 번만 더 내가 하는 말에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 상당히 피곤해질 줄 알아. 보잘것도 없는 집안이 어디서 의사 집안을 가르치려 들어? 의사면 뭐해요? 형님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할 것 같아 한마디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럼 형님이 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가 형님 대접을 해드리죠.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남의 집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데도 내가 대우 좀 해주니까 만만해 보이나 본데? 적당히 나불거리는 게 좋을 거야. 내 성격 건들면 동서는 아주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싸우고 그래? 요즘 들어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만 너희들 나 몰래 서로 계속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니? 어머님, 동서가 글쎄 자기가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다고 저를 형님 대우 안 해준다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저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접근하려 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고 똑바로 행동하라면서 어머님 안 보실 때 온갖 막말을 늘어놓았다고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님한테만 이쁨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먼저 시집온 동서한테까지 잘 보여야 하나 봐요. 형님의 이중적인 성격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모의 온갖 험담을 다 하더니 앞에서는 오히려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님의 행동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는 형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기보단 저를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네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해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이렇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앞으로 서로 계속 얼굴 보면서 지내야 할 텐데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소? 모든 것들을 어머님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화도 아니었는데 어머님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형님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었어요. 방금 형님이 어머님한테 저에 대해 얘기한 것들 전부 다 거짓이에요.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식에 맞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지금 진짜 성격을 최대한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말 큰 며느리가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마. 정말 우리 집안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 큰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니? 만약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많은 것들을 녹음해 두고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전부 다 알려줘라. 잘못 들어온 돌을 빼내는 것도 내 역할이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큰며느리는 삭삭하니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더구만. 그 뒤에 진짜 본성이 있었구나. 일단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시모는 제가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는지 따로 부르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셨죠. 시모에게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시모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풀어나가면서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거실로 나오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시모에게 달려가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상당히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참는 거였고 나중에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과 저는 한동안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시모도 그렇고 저도 일이 바빠 매달 한 번씩 하던 봉사를 2달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시모와 저는 항상 주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배식까지 담당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환자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될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 분들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식판을 내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썩은 미소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배식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자리에 앉더니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왜 이 병원에 있는지 저도 궁금했던 터라 배식이 끝난 뒤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형님을 마주 보면서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원래 직업이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하기엔 먹고 살려면 한창 젊을 때 하나라도 더 해야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기 봉사활동하러 나온 거예요. 원래 매달 한 번씩 오는데 최근에 일이 바빠서 2달 만에 오는 거거든요. 형님은 원래 근무하는 곳이 이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무슨 볼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설마 이쪽으로 근무지를 옮기신 건 아니죠? 왜? 나는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오늘 면접 봤어.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 같아. 여기가 다른 병원보다 규모도 큰 편인데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꽤 높은 편이라 암 전문의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동서는 삶이 참 한가로운 것 같아. 봉사활동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 봐. 이럴 시간에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누가 봉사활동해? 정말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동서 인생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봉사활동한다고 나온 거지?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쉬면 되겠어? 놀 시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놀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러니 쓸데없이 남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차라리 우리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어때? 최근에 우리 식모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지금까지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벌 만큼 벌었다고 그만두려고 하길래 내가 한 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 좀 살려달래.
아들 결혼하는 건 보고 세상 떠나야 하지 않겠냐면서 갑자기 내 다리를 붙잡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정말 웃긴 게 췌장암 말기라더라. 내가 암 전문의 의사니까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내쳐버렸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는 병까지 고쳐 달랜다. 돈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 빚 갚는데 다 써서 췌장암만 고치면 평생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몸 바쳐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세상 떠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의사는 병원에서만 의사지. 집에서까지 의사이고 싶지는 않거든. 살려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식모가 우리 집에 20년을 있었는데 음식 하나는 정말 잘했지만 병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 갈 사람은 빨리 가야지. 괜히 명줄 붙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췌장암은 가망이 없는 병이라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췌장암으로 오는 환자는 그냥 포기하라고 그래. 인생 몇 년 더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 돈 아껴서 가족들한테 보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 이참에 동서 우리 부모님 집에서 식모살이 어때? 월급 300 줄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니야? 이 말 하려고 부른 거야. 의사라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말들과 행동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사람과 한 식구가 된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보는 앞에서 아빠에게 채용 명단에 있는 형님의 이름인 강명희 명단을 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이 뭐 하는 거냐고 말을 더듬으면서 병원장이 무슨 저희 아빠냐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형님을 바라보자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셨는지 저와 형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곤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동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여기 병원장님이 동서의 아버님이라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동서네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동서가 지금 병원장님께 전화를 했는지 채용 명단에 있던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니까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빠가 둘이나 된다. 우리가 왜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니? 여기 병원장님이 작은 며느리의 양아버지다. 어렸을 적에 입양을 하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지. 아무런 조건 없이 며느리를 당신 딸로 생각하며 키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니? 그래서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일을 도왔던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작은 며느리의 친부도 당신 딸을 찾으려고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겨우 찾았던 거고 며느리는 두 아버지 사이를
왕래하며 지냈었던 거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기에는 워낙 복잡한 일들이라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님,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형님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암 전문의 의사라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은 의사로서 자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대로 형님과 마주보고 앉았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난처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빠와 함께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갓난아기일 때 고아원에 버려졌었는데 그때 저를 입양해 주신 분이 지금의 병원장으로 계신 분이죠. 20살 때까지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본 한 남성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양아빠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셨을 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친아빠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 당시 친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친할머니께서 친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는 고생을 보고 싶지 않아 몰래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걸 듣게 되었었죠. 그때부터 친아빠는 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었고 그 결과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아빠와 친아빠 사이를 왕래하면서 지내왔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양아빠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는 것도 쉽지 않았었죠. 친아빠는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고 저를 찾기 위해 홀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시면서 재혼을 하지 못하신 상태로 지내셨기 때문에 친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형님은 친아빠의 얼굴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양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님한테 저희 집안 사정을 전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 집안 식구들 또한 제 집안 사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죠. 제 입으로 모든 걸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병원장으로 계신 저희 양아빠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뱉으면서 후회되는 길을 걷고 있던 거였죠. 양아빠는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침착하게 물어보시길래 형님의 실체가 담겨 있는 녹음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들려드렸고 의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형님의 행동을 아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님을 채용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 또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본심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누가 봐도 형님은 인간 이하로밖에 안 보였었죠.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 시댁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제일 늦게 도착한 아주버님이 갑자기 형님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잠시 뒤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경악을 하고 말았죠.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암에 걸리면? 무슨 말을 더 해주겠어. 그냥 가망 없습니다가 최고지. 쓸데없이 고치려고 들쑤셔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힘만 빠진다니까. 내가 암 전문의 의사인데 내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겠어? 어느 정도 신용은 하겠지만 살리겠다고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거야.
너도 알지? 내가 시댁에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 가식 떠는 것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그이랑 결혼했으면 단둘이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바쁜 사람 불러서 쓸데없이 저녁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음식이 맛이라도 좋으면 몰라. 내 인생에 최악의 음식이라니까. 오바이트 쏠리는데 이런 음식을 여태껏까지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해. 두 분 다 건강해 보여서 암은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만약에 안 걸리면 손을 쓰는 척 하면서 최대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가 편해지는 길일 것 같아. 사람 인생 별거 없어. 나이 먹고 세상 떠나던가, 병 걸려 세상 떠나던가, 둘 중 하나야. 나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사고로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언제 오나 몰라. 속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너는 결혼하지 마. 생각보다 피곤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 나는 그냥 솔로로 사는 걸 선택하겠어.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거다.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다. 형님이 아침에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하며 지인분과 나눴던 통화 내용을 아주버님이 듣게 되었고, 너무 충격적이라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아주버님은 혼란스러웠고 시간이 필요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형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결심하셨는지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면서 형님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집안을 흐트려 놓았지만 아주버님의 선택으로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렸고 두 분이 이혼을 하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혼하는 동안에 진짜 성격이 나오게 되면서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희 가족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지내왔었다면 형님은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을 테고 온 가족이 상처로만 남아 있었겠지만 가족 모두가 빠른 판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문으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로 전염병에 걸려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이라곤 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살고 싶은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네요. 그 사람의 생사는 조만간 또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언제나 행복한 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을 겪게 돼서 이해되지 않는 시부의 행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주변에 예비 시부와 같은 집안들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비 신랑 또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결국 저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다녀왔을 때 예비 시부께서 갑자기 일적으로 급한 볼일이 잡혔다며 나가시려 하셨어요. 운영하시는 식당에 문제가 생긴 듯 보였고 저와 잠깐 마주쳤을 때 밝게 웃어주시며 좋은 시간 보내고 들어가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첫인상만 봐도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라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 또한 시부의 첫 느낌이 좋았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만큼 출발은 좋았고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예비 시부 없이 식사 자리가 이어지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시댁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주셨네요. 그날 이후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서 양가 부모님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상견례는 문제없이 끝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전화 한 통에 때마침 시댁 식구들이 상견례 자리에 들어오셨고 급하게 전화를 끊은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부의 첫 마디는 저희 아빠가 어디 가셨냐는 물음에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화제를 전환했어요. 시부는 시간도 많은데 오랜 시간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얼마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어가자며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 시부가 던진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순간 갑자기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방금 성이 P씨라고 말한 거 확실한가? 네,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제 이름은 피영미예요. 그런데 아버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이 확실하게 P씨라는 거지. 어쩐지 풍기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 이름에서 문제가 있었구먼. 주성이 너는 지금까지 아빠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밝혀질 거였는데 굳이 숨긴 이유가 뭐야? 이 결혼은 엎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씨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결혼식 당일 파투 났을 거다. 지금에라도 물어본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떻게 천민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백정 P씨냐? 우리 양반 집안과는 절대로 섞여서도 안 되고 엮이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당장 일어나거라. 너도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어? 그 많은 성씨 중에 하필이면 동물의 가죽이나 벗기는 백정 P씨라니. 천민 중에서도 제일 하발이잖아.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니까.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천민이라뇨.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결혼해요? 외국인과도 결혼하는 시대인데 양반 집안, 천민 집안을 따진다는 게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어디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요. 살면서 이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름이 P씨야. 내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어찌됐든 P씨는 안 된다. 시부는 무조건 P씨의 성을 가진 저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셨어요. 예비 신랑은 서로 사랑하는데 성씨가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상견례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침착하게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시부가 워낙 집안 성씨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다며 저한테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이상 결혼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난감해 하셨고 시부는 저희와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런 시부의 팔을 잡으며 말리기 시작했고 시부는 저희가 더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증오하며 바라보셨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치며 문을 열고 나가시려 하시는데 문 앞에서 들어오시려는 아빠와 눈이 마주치셨고 순간 몇 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더니 아빠의 한마디에 시부가 화들짝 놀라며 꽁지에 불이 붙은 장닭처럼 장례를 휘젓고 도망치려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시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부도 거친 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고 두 분의 눈싸움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눈빛을 주고받으셨네요. 그렇게 시부와 아빠가 자리에 앉게 되시면서 저희도 숨을 죽이며 아무 말 없이 따라 앉았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시부의 한마디로 두 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구먼. 우리 같은 양반 집안과는 이래서 엮이면 안 되는 거야. 안 들어오고 문 앞에서 다 듣고 있었나 봐. 자식들 보는 앞에서 감히 나한테 주먹을 휘두르려 해? 너는 항상 몸부터 나가려는 게 문제야. 그러다가 예전처럼 또 한 번 집안 말아먹으려는 거냐? 양반 집안이랑 천민 집안은 이래서 엮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때도 그랬지. 주먹부터 날리는 바람에 너희 집안 동네에서 내쫓겨 버렸잖아. 아니라고 울며 불며 잘못 없다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지? 양반 집안의 손을 들어줬잖아. 아들, 너 앞에 있는 저놈이 누군 줄 알아? 아빠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지하실에서 얹혀 살던 놈이었어. 그때 우리 집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해주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았지. 그만큼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신 배경은 무시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한 거다. 가뜩이나 천민성 씨를 가진 집안 중에 우리가 먹여주고 채워줬던 저놈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 가문에 먹칠할 일이고 남들이 들으면 욕한다. 천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함부로 말도 섞으면 안 될 정도로 천한성 씨를 알려줬었다. 발천이라고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여꾼, 기생, 공장, 그리고 마지막이 백정이다. 다른 사람들과 예로부터 다른 모습들을 하고 따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모습 자체가 다를 뿐더러 눈빛도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었지. 가축을 잡아 고기를 대주니 쓸모는 있으나 상스러운 일을 하는 청것들이니 가까이 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너희 할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 집에 살 때도 멀찍이 지하에서 시키는 일만 하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왔던 거다. 그런데 저놈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집안의 비싼 물건을 훔쳤더라고. 당연히 금품들이 지하실에서 발견됐지만 자신들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너희 할아버지께 주먹을 날렸고 그때 이후 나는 알게 됐지. 피를 가진 천한성 씨와는 절대 엮이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을 겪고도 결혼을 허락하라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게 백정 집안인데 우리 양반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천한 집안의 사유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시부와 아빠 사이에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아빠는 주먹을 쥐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분노한 목소리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해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풀지 못했던 아픔이 아빠에게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의 말이 전부 사실이기는 하나 금품을 훔친 건 아니라는 말이었죠. 자네는 아직까지 그 성격을 버리지 못했나?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거지?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네 집에서 얹혀 살 때 온갖 잡일은 다 하면서 겨우 풀칠하고 있는 우리 집안이 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혔잖아. 하지만 아버지께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에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던 나는 네가 나한테 하는 몹쓸 행동들을 전부 참아내왔어. 그런데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지하실에 금품을 숨겨놓았잖아. 그리고 지하실에서 나오다가 나랑 마주치게 된 거고, 너는 당황스러워하더니 너희 아버지께 거짓으로 우리를 몰아간 거 아니야? 금품이 있는 위치 또한 네가 숨겨놓았으니 당연하게 제일 먼저 찾았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봤다고 솔직하게 설명을 했어도 천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오던 너희 아비가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고, 그런 와중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건데 그걸 지금 우리 탓으로 돌려? 아빠의 말에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났고, 두 분이서 주고받는 눈빛은 그때 당시 서로에게 있었던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시부는 우리 집안이 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빠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시는데, 시부의 한마디에 결국 과거에 담아두었던 아픔이 폭발하게 되면서 아빠는 시부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시부가 저희 집안의 선조가 오랑캐의 종족이라며 한민족이 아닌 북방 유목민의 후손이라고 무시하면서 화를 더 키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성씨로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난감해하는 예비신랑은 시부와 아빠를 중간에서 말리고 있었지만 두 분의 화는 오래전부터 쌓여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식당 종업원들까지 합세해 겨우 말릴 수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약속하며 기분 좋게 상견례장에서 따뜻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날들을 상상해 왔었는데, 시부와 아빠의 사이에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예비 신랑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비 신랑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로에 대한 상처만 더 커지게 될 것 같아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상견례장에서 아버님이 우리 집안을 대하시는 행동 봤잖아. 눈빛부터가 달라지셨고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셨어. 아버님은 아직까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주성 씨 집안보다 우리 집안의 재산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데 왜 우리가 천민으로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아버님을 시아버지로 모실 생각은 없어.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하신 과거의 행동들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데 내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길었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인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예비 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되려 자기가 잘못했다며 대신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괴로워하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다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살면 나중에 화가 클 거라고 저와의 인연을 끝내주셨고 결국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군 채 뒤돌아가버린 예비 신랑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잊고 살아간다는 건 솔직히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함께했던 생활의 흔적들이 그동안 많이 쌓여왔었기 때문에 모든 걸 지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셨고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아빠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상견례 때 난리를 치셨던 시부였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빠를 부르시며 잠깐이라도 대화 좀 하자고 애타게 부르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신 아빠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니 시부가 아빠와 일을 하는데 연관성이 있었고 시부는 아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시부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현관문을 열며 시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시부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글쎄 나는 자네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네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건데? 양반 집안이 천민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자존심은 어디다가 팔아먹은 거야? 과거에 우리 집안에 했던 행동들 나는 아직까지 잊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 한들 우리 집안의 억울함이 풀리겠나? 세상 떠나신 아버지는 억울하다며 괴롭게 살아가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 네가 한 행동 하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온 우리 집안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내 딸과 자네 아들의 결혼을 이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자네의 이익을 위해서. 애들이 받았던 아픔은 생각도 안 하지. 나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걸세.
양반 집안이 천민 집안으로 바뀌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네. 아빠는 큰 규모로 축산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질 좋은 한우를 식당에 저렴히 공급해 주시고 계셨어요. 과거에 못 살고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게 아빠가 원하는 거라고 다른 곳보다 월등히 저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하필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고기의 맛이 많이 떨어진다는 손님들의 안 좋은 평가 때문에 점점 손님이 끊기고 있던 도중 다른 지역에 질 좋고 괜찮은 한우를 알아보시다가 예비 신랑이 저희 아빠가 축산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에 혼자서 몰래 알아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고기만 판매하기 때문에 관광객분들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하셔서 다른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동네 분들도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체계가 잡혀 있었죠. 그렇게 시부는 저희 집안에 한우를 구입했고 다른 식당에서 시식을 한 뒤부터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우 가격도 저렴한데 질까지 좋으니 놓치기 싫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견례장에서 난리를 치셨고 과거에 아빠한테 아픈 기억을 남겨준 일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계약을 하려 했지만 아빠한테 딱 걸리고 마셨죠. 아빠는 계약을 하시면 꼭 식당을 찾아가셔서 먼저 식당의 상태부터 확인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노력해서 키운 한우가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식당에 납품을 해야 집안을 먹칠하지 않을 거라고 모든 걸 꼼꼼하게 따지셨고 신뢰가 가는 식당에만 저렴하게 납품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셨던 시부는 계약이 체결될 거라 생각하셨지만 아빠가 시부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하다가 시부가 식당의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자리를 바로 뛰쳐나오셨고 결국 시부는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으셨는지 집에까지 찾아오셨지만 아빠의 마음을 돌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들여와야 이윤도 남지만 손님들께서 더 많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시부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하셨어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 집 앞에서 돌아가지 못하시고 아빠의 마음이 풀어지실 때까지 기다리셨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는 저렴해질수록 한우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고깃집의 사장으로서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빠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예비 신랑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대신 전달해주기 시작하면서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다네. 과거에 하셨던 행동들과 상견례 때 상처 준 말들 전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대신 좀 전해달래. 내가 전화한 이유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고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님께서 축산업을 하시잖아. 모든 게 맞아 떨어지나 봐. 그래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셔. 나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성 씨랑 내가 결혼할 수 없듯이 아빠도 아버님을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신 거야.
우리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견례 때 두 분의 사이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주성 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 상태야.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한 건 알겠지만 더 이상 전화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야. 예비 신랑도 미안하다며 더는 전화하지 않겠다고 먼저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아직까지 저희 집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네요. 요즘처럼 안 좋은 시기에 아빠처럼 저렴하게 질 좋은 한우를 내어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빠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모두들 잘 사는 게 꿈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힘들게 고생한 걸 왜 많은 이득을 남기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부가 운영하고 계신 식당은 처음부터 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분명 얼마 가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렸을 적부터 시작된 아빠와의 악연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양반 집안, 천민 집안으로 선을 그어서 급을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저희가 겪었던 이런 상황들이 많은 분들께서도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이시라면 양반, 천민을 더 따지셨겠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